삼성전자도 D램을 잘했기 때문에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LSI도 하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D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전능현 부회장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D램의 본원적 기술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인력 빼서 D램에 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저는 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분산 못하겠죠. 뭐가 있겠냐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엮여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돼야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파운드리를 분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잡한 시기에는 우선 원래 잘하던 걸 잘해요. 저는 미전시를 다시 만드는 게 저는 솔루션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코노믹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스토리네요. 네. 실적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이 범용 디램이 부진하고 네. 또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 지원을 배경으로 기대감을 좀 낮춘 실적을 기대보다 밑돈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5만 원대까지 밀리고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런 얘기가 뭐 팽배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삼성의 위기감. 뭐 삼성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올 때도 있고 높게 나올 때도 있겠죠. 그렇죠. 예. 물론. 근데 이번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할 한 게 더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3분기 예. 실적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DS 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이 네. SK하이닉스보다 뒤질 것이라는 게 유력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그러니까 덩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 규모가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규모가 SK하이닉스에 뒤졌다는 거 충격적이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유지하던 D램 메모리 분야의 막강한 어떤 시장 주도력을 네. 잃는 것이 아니냐가 지금 네.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단순한 한 분기의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걸 두고서 이제 세간에서는 부회장이 반성문까지 썼다 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뭐 1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죠. 네. 천문학적인 숫자고 네. 문제는 이제 시장이 보는 미래의 삼성의 모습, 기대감 이게 문제인데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HBM이 좀 수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10년 넘게 이제 독보적 1위를 달려왔던 D램의 경쟁력도 의심을 받고 있다. 네. 이게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삼성의 구조적 문제를 뭐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말은 사실 다 필요 없고요. 네. 이번에 전은영 부회장의 아까 말씀하신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 사과문에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사과문을 이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본원적 기술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본원적 기술력. 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겠다. 잠재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조직 문화, 조직 혁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면 본원적 기술력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보면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부르는 IDM 업체라고 그럽니다. 예.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 IDM 업체는 전 세계 다 두 곳 있어요. 인텔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까지 20, 30년간 이 두 회사는 두 기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텔은 CPU 시장에서 완전한 독보적인 그 시장을 확보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가면서 시장을 게임 룰 메이커로서 그냥 시장을 접근했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뭐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인텔 칩이 들어가 있는 거 당연히 인텔 인사이드 마크가 진짜 있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거고, 그리고 인텔이 11세대냐 13세대냐 14세대냐의 CPU를 보고 우리는 이게
신제품이냐, 그렇죠. 구제품을 따지면서 네. 시장은 기다려 왔어요. 그리고 모든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 인텔을 쳐다보면서 그 표준에 맞추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죠. 예. 인텔이 그렇게 하면서 CPU를 기반으로 다른 반도체에 대한 그 종합 반도체 회사를 영위해 갔듯이 삼성전자도 이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로서 이 메모리 강자의 표준을 늘 제시를 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늘 메모리 분야의 DDR1, DDR2, DDR3, DDR4까지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늘 1.5 사이클 정도 앞서서 제품을 내놨고 이런 거죠. 우리 제품 되게 좋은데 되게 좋고 싸. 살림 사고 말려 마라. 근데 우리 거밖에 없을걸?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공급자 마인 중심의 시장을 재편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IoT,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플의 그전에는 인텔 칩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인텔 칩 써보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계한 게 훨씬 좋아. M1, M2, M3, M4 칩을 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칩을 설계했으니까 이거 어디에 맡겨?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면서 파운드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TSMC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 재편 과정에서 이런 거죠. 인텔이 CPU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 이 CPU 시장에서 놓친 게 뭐냐면 첫 번째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AP를 놓쳤어요. 퀄컴에다가. 네. 그리고 GPU도 놓쳤어요. 엔비디아에다가. 그렇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 야, 그거 얼마 돈 된다고 우리가 그걸 해? 이런 식이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어느새 시장은 재편돼 있으니까 파운드리에 또 손을 대고 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저렇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절대 강자였다 보니까 그 절대 강자의 힘을 가지고 파운드리도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원래 잘하던 메모리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DDR5예요. HBM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요. 이미 HBM은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미 디지털 시장에 이미 증명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엔비디아의 전슨 황이 삼성전자 제발 와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부족하니까. HBM이. 근데 테스트를 테스트를 계속해서 뭐 시장은 계속 테스트 통과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0월인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HBM 들어가는데 그 제품들은 모두 중국 수출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오늘 AI가 이제 주가가 5%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야 너희들 제발 너희들 최신 제품들 블랙일 같은 거 중동에다가 중국에다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최첨단은 외국에 못 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출할 수 있는 저가용품에다 들어갑니다. 저가형으로. 예, 고가는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HBM은 이미 자명하게 기술 리딩을 뺏겼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원래 자르는 메모리조차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DDR5에서 어떤 공정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목하는 거는 미래 성장은 고사하고 원래 잘하는 메모리 분야조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5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4일에 전직 장관들이 모여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로 이제 이 대담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이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 이게 주제였어요. 여기서 보면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가 반도체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지금 현 기술에 기반을 둔 D램 성능의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에 한계 봉착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국내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지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내로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정말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결코 흘려듣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위기감이 진짜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장 재편이
이루어졌고 지금 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파운드리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요. 예. 메모리만 가지고 절대 강자로 해도 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메모리의 경쟁력조차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위기감이 이제 올 수밖에 없고 노키아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키아가 그 폴드폰 시장에서 완전히 절대 강자였을 때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자기들도 개발했고 중요시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그런 식으로 다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HBM은 사람들이 메모리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 자체에서. 왜냐하면 D램은 말 그대로 표준을 우리가 정하고 공급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썰리면서 말래 마라 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HBM은 그게 아니에요. HBM은 GPU 칩에 들어가는 HBM은 GPU의 고객들하고 실시간 소통을 해야 돼요. 수요자에 맞춰야 되니까. 야 이거 설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꿔주면 안 돼? 아 그래 바꿔줄게. 그렇지. 예. 이거 좀 이런 건데 좀 바꿔줄게. 조직이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쇄신을 그 조직을 얘기했군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가지고는 이런 시장 변화에 우리 대응 못해. 그러니까 조직 혁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관료화된 조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마인드에 관료화된 조직으로 이 급변하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정을 던진 거죠. 그래도 자가 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아 그럼요. 예. 삼성전자 위기는 사실 삼성전자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국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냥 단순 수치로만도 10%가 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5년 내에 봉착한다는 거는 한국의 경제도 그만큼 비례해서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이게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절대적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흔들리는 것 자체가 위기감이고 두 번째는 사실 더 큰 게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가 있어요. 안보. 네. 미국이 지금 오늘 AI가 그 엔비디아가 5%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야 최첨단 수출하지 말라고 막은 거 아니에요. 왜 수출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안보 국가 문제가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최첨단 3나노 이하, 뭐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들은 절대 외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으로부터 안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TSMC가 있어야만이 미국이 대만을 지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와 직결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최첨단 기술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위기에 빠지면 치명적인데 이 안보와 직결돼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한경연에서 이 전직 산업부 장관들을 모아서 한 얘기는 이런 거죠. 심각하다. 이게 국가 안보와 맞물려 있으니 이게 이대로 지금까지의 국가에서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 가지고는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뭔가 새로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논리를 가지 않을까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정부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거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지. 직접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연에서 주최했고 전직 산업부 장관을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도 뭐 이 대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노력이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같은 것도 이제 검토가 되거나 전력 수급 현안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특히 HBM 같은 경우는 뭐 AI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중요하듯이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세제, 세율 기준 상향, 공제율 상향 같은 거. 연구개발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사람이라 봐요. 인적 쇄신. 네. 왜냐하면 전 부회장이 본원적 기술을 이야기했던 큰 이유와 조직과는 저는 연계되어 있다 보는데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조 기술이 발달한 것들은 사실은 인재 때문이거든요. 네. 사람이 이끌어왔죠. 사람이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삼성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료화됐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ASML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EUV 장비. 네. 물론 장비가 중요합니다. 뭐 EUV 최첨단 장비가 들어와서 선단폭을 더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비 중요한데 결국에는 마지막 기술의 디테일은 사람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잘 생각해 보면 다음 달에 수능 보지 않습니까? 네. 공부 잘하면 어디 가죠? 의대. 의대 가죠. 네. 그런데 20년 전에 공부 잘하면 학력고사 상위 수석하면 다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갔습니다. 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지금의 이런 기술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고민하는 거는 국가 대계를 봤을 때는 먼저 사람을 고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관련됐다는 이야기는 엔지니어들이 제조기업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일단 득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십상시라 같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관료화된 지원 그룹이 득세를 하면 그 기업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우선 뭐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를 보고 세제 지원으로만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AI에 엄청난 돈을 떠들면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AI도 결국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어프로치해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 멀리 봤을 때. 그래야 10년 후에 TSMC 같은 기업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삼성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노사 문제. 이거는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이 삼성전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라고 전삼노죠. 부르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총파업을 단행을 네.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는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하는 데 이어서 인도 가전 공장에서는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고 네. 있고 국내외적으로 갈등이 좀 있는데 원래 문제가 하나 생기면 여러 문제가 계속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따라오는데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보게 만들거든요. 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외원내한이죠. 네. 이제 완전 외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삼노가 총파업을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그 이전에 좀 작업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뭐 다수 노조가 가능하니까 뭐 사무직 노조라든지 뭐 여러 노조를 만들어서 이걸 좀 봉합했었는데 전삼노가 이걸 알고 3일부터 대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 노조로. 예, 그러니까 대표 교섭권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게 이제 협상이 되니까. 그렇죠. 대표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일을 이미 지난 올 3일부터 했고요. 네.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되면 당연히 이제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교섭권을 달라고 하겠죠. 뭐 예상됐던 일인데 삼성전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삼성그램은 늘 뭐 무노조 경영, 무노조 무쟁의로 뭐 계속 예. 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이것까지 흔들린다면 저는 정말 특단의 대책, 경영진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현재 삼성의 위기 돌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제 어제 있었는데 참 삼성전자 얘기를 여러 큰 회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모든 공식 타이틀을 내려놓고 엔지니어 출신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 경영에게 경영에 대한 관한 정권을 넘기는 방안도 제안을 했고 또 삼성 내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또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이게 미전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전실 얘기하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된다. 또 이런 또 자구책을 또 내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 경영에게 경영에 관한 정권 넘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죠. 삼성전자가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뭐 진대재 전 장관, 황창규 회장, 전문가들이죠. 뭐 황해법칙 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사실 그분들이 이끌었고 그 이전에도 뭐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들이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게 삼성전자 힘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이 2018년쯤에 공교롭게도 세 그룹이 수장이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예. 2018년도에 정의선 회장 취임, 네. 2018년도에 구광모 회장 취임,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이근 회장이 쓰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수장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세 그룹의 명암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관찰을 해보시면 현대차는 2018년도에 12월 달 그해 정기 인사에 부회장단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내보낸 거죠. 그렇죠. 네, 예. 딱 한 사람 빼고 노조를 담당했던 부회장 한 사람만 2년 더 남겨두고 나머지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부회장을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데 삼성은 여전히 큰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보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미래전략실 해체됐지만 그 미래전략실 해체된 그 미전실 분들이 3년 후에 대부분 복귀를 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김수목 사장, 법무팀에.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미전실을 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진작 만들었겠죠. 저는 미전실의 를 다시 만드는 게 저는 솔루션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오면 인텔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인텔은 CPU의 경쟁력을 가지고 파운드를 손대고 이렇게 손댔다가 CPU 자체의 본원적 경쟁력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D램을 잘했기 때문에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LSI도 하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D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저는 전능현 부회장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D램의 본원적 기술 경쟁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올해 다음 달 인사를 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예.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인력 빼서 D램에 다 넣을 겁니다. 이 D램의 경쟁을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저는 분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분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분사 못 하겠죠. 뭐가 있겠냐면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엮여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돼야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파운드리를 분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스탑돼 있는 거죠. 항소심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시기에는 우선 원래 잘하던 걸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영역보다는 엔지니어들을 대폭 우대해서 어쨌든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노키아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당시 노키아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그 폴드폰에서 절대 강사가. 네. 노키아는 무너졌는데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런 힘은 있다. 예,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트렌드가 IDM이 절대 강자 시장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는 요 타이밍에 바뀌는 타이밍에 삼성전자는 이런 시장에 잘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업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삼성이 그동안 정말 저희가 그 팔로우 할 때 보면 그 본업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까지. 네. 뭐 경영권 승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고 잘 그럼요. 팔고 이거를 정말 본업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기 극복 방안은 다른 게 아니다. 네. 그거다. 이게 노키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이러다가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잘된 기업과 역사적으로 잘된 기업과 못된 기업이 큰 실수를 나오면 노키아가 이제 반대 선상에 이제 서 있잖아요. 잘 되지 않은 기업들을 왜 잘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는 그 반대 선상에 좀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위기 극복 방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얘기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